그거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아무래도. 우선 서울시장이 이제 한 차례 풀었었잖아요. 풀었다가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탄핵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 나가려고 이제 그거를 풀었다가 뭔가 좀 기각이 되거나 이제 각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묶었다. 설마 그러겠어? 설마. 서울 부동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도 아니라고. 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래서 설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뭐 묶은 거죠, 또 다시. 근데 이제 저는 요번에 좀 예상을 했던 게 강남 3구를 묶거나 아니면 좀 세게 나오면 이제 서울까지 묶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토지거래 허구구역을요? 네, 그러니까 세게 만약에 세게 한다고 하면은 생각하셨구나. 근데 이제 강남 3구는 뭐 그럴 수도 묶을 걸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남 3구가 이제 딱 묶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게 송파구잖아요, 송파구. 근데 이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송파구, 성남구, 하남시가 있는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돼요. 그러니까 불과 3m도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 경계가. 맞아요. 그 바로 건너가면은 바로 센트럴제랑 21단지랑 하남이랑 세 개가 다 모여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센트럴자리가 사실은 거기가 성남이지만 거기 다 메인 자리잖아요. 메인. 성남이. 더 비싸. 더 비싸고 사실 그 위에 있는 그 송파구는 21단지 조금 더 싸요. 한 5천만 더 싸요. 잘하시네, 역시. 근데 오히려 거기가 묶은 거예요. 거기가. 센트럴자리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더 비싼데 거긴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누가 형편성이 말이 되냐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권역인데. 그 바로 찾기 진짜 하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물론 있지만 또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 있잖아요. 거여 마천. 송파 거여 마천이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그 나홀로 아파트도 많잖아요. 거기 사실은. 다 토지거래를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올랐냐 하면은 올랐냐고요. 안 올랐다고 하나도. 나홀로 아파트들은 그게 크게 오른 게 거래도 안 됐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묶이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전세 끼고 사야 되거나 실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워낙 많은데 이거를 그냥 강남 3구로 딱 용산까지 해서 이제 4개의 구로 딱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나오고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될 거란 얘기예요. 볼멘 소리가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좀 미흡했다. 너무 급작스럽게 하고 그거를 어떤 구 전체로 묶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정의가 사실은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무원 때 했었어요. 해봤어요, 그 업무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아파트를 집값 오른다고 막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판교 테크노밸리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토지의 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사고 팔면은 투기가 되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너희들 여기 거래하지 마. 여기 지금 개발할 거니까.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땅에 붙은 부속물인 건물에 대해서 이제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법은 잘못된 법이거든요. 어떻게 집을 거래를 막아요? 그거를 서울 한복판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 오세훈 시장이.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좋은 아파트나 상급지로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세금도 규제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로 규제를 하고 막 규제를 하니까 좋은 거를 알아채기도 하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집을 두 채를 못 사니까 최대한 좋은 거로 살려고 하고 규제를 하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게 그런 정의인데 사실은 그 규제의 대상도 잘못됐지만은 이거를 유지한 것도 잘못해서 이걸 해제를 했잖아요. 해제를 하면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는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 뒷북을 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둔화된 게 아니라 계속 오르다가 해제되니까 확 올랐잖아요. 확 올랐는데 강남이랑 송파랑 서초 쪽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조금은 가격이 그 거래량이 조금 추춤하려고 했던 때였어요.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지 않아도 얘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한 80% 정도까지 왔거든요. 왜냐면은 호가를 너무 올려버리니까는 그 거래 아시잖아요. 맞아. 호가를 많이 올라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한데 맞아요. 뒷북으로 그냥 다시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마포라든지 지금 성동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퍼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이제 좀 주시를 해야 될 지역인데 막으면 어떻게 되냐? 막았으니까 이제 옆으로 퍼지는 게 더 빨리 되겠죠. 그렇죠. 더 빨리 되겠죠. 더 이렇게 확 눌러버린 거네요. 그렇죠. 더 눌러버리고. 그런데 그 빨리 되는 걸 확산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전세를 못 맞추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를 못 맞추게 한 거는 전세 세입자는 거기 수요가 얼마나 많은데 송파의 인구가 서울 25개 지자체가 제일 많은데 강남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를 막아버리니까는 이제 그 전세자들이 옆으로 가면은 옆에 전 월세들이 자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이 또 매매가를 자극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엔 저는 뒷북 쳤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줏대 없다. 왜냐면은 너무 여론에 언론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움직인다고 하고 하니까는 조금만 참으면은 알아서 지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올 것 같은데 얘가 그냥 또 막아버린,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토지 허가구역의 정의가 집값을 올리고 내리는 거를 막는 용도가 아닌데 그거를 한 거를 지금까지 유지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해제했으면 줏대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밀고 나갔다. 그리고 뒷북 쳤다. 이미 지금 퍼지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는 좀 잠잠해지는 강남, 서초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거를 또 참지 못하고 좀 아쉬운 선택을 했다. 이 뭔가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그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이상은 지켜봐야 그렇죠. 이게 뭔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좀 그쵸. 알 수가 있는데 35일 만에 이걸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그렇죠. 거는 정말 주대가 없는 거예요. 혐하다 맞다. 이런 거는 민주당 본받을 만해요. 왜냐면 민주당은 토지거래 허구역 말고 임대차 입법 그거 본인들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폐지를 안 한 이유가 그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도 그런 좀 줏대가 좀 있었습니다. 해제를 할 때 확실하게 줏대 있게 해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민주당은 약간 좀 이제 간을 보고 항상 네. 간을 보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바로 이제 접는 네. 걸 계약갱신 주장하는 10년. 것 같아요. 10년 했다가 이제 또 철회! 이거 아니네? 아니다 이러네. 그 10년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되면 제 생각은 조금 이제 다른 게 이제 퍼지는 건 맞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퍼지는 건 맞는데 당장은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잠잠하죠. 네, 당장은 이제 네. 당장 제가 볼 때 뭐 한두 달은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충격 여파가 있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이제 좀 서서히 퍼지지 않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인 거고 실제로 지금 뭐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딱 뭔가 발표가 되면 움찔하는 게 있거든요. 또 이제 대출 규제도 한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해서 잠깐은 조금 뭐 짧으면 뭐 몇 주가 될 수 있고 길면 뭐 한두 달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막 길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마포나 강동이나 성동이나 이게 좀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사실 그 용산이랑 강남 3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국회의원들도 다 그쪽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정치인들이 너무 이제 잡은 토끼라고 집토끼라고 너무 진짜 좀 오히려 그 조정 지역도 강남 3구는 용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래도 자기네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잘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게 이제 그나마 자유주의를 추구하니까 지지를 하는 거지. 그나마. 네. 그런데 모든 그런 거는 다 안 좋은 거, 조정적 사실 그게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그런 침해죠. 거는 강남 3구는 용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막 이게 진짜 이런 거 전라도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난리 나고 또 하니까. 근데 그런 데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만만하냐고, 진짜. 강남 3구 주민하고 용산 주민들이 만만하냐고 저는 좀 묻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뭔가 좀 피하 식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피하 식별을.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의사들도 우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분들도. 근데 의료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거. 증원 문제 때문에. 네.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냐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파와 좌파의 어떤 큰 싸움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갑자기 또 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웃은 거예요. 갑자기 일로 들어와서 웃은 거예요. 근데 심각한데. 들어왔다 나가는 거. 제가 근데 우파들이 그 아군들을 다 그냥 싸죽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왜냐면 의사들도 사실은 우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 돌린 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학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근데 다시 복귀해서 또 다시 뭐 의사들 뭐 하겠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반발하고 하는데 어쨌든 천천히 가고 좀 협의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쨌든 강남 3구랑 용산이 자기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이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값이 풀었다 말았다 하니까 오히려 집값이 눌려있다가 갑자기 폭등하는 거지. 이제 사실 오히려 그 토지거래가 부작용인 거지. 맞아요. 부작용을 없애야 되는 거지. 왜 그걸 더 강화를 하냐고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현재의 그 폭등 자체가 무서운 거죠. 미래를 생각하고 실제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잡자라는 그런 심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잡아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당기죠. 정지시킬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집값을 잡으려면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양도세를 차라리 뭐 10년간 해서 뭐 100% 감면, 90% 감면, 80% 감면 이렇게 매년 슬라이딩으로 감면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기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인센티브. 근데 내가 당장 다주택자인데 집을 파는데 혜택이 있으면은 빨리 팔려고 하는 그러면 물건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집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도 더 활성화시키고 택지 개발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그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안 되니 그거를 이제 다주택자리 물건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면 인센티브를 주면은 집값이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던 거잖아요. 이게 제한인 거예요, 제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듣잖아요, 어차피. 안 듣는 게 문제고요.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이제 그냥 보니까 부동산 자문위원들 보니까 폭락론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자문위원, 정책 자문위원회. 아, 진짜요? 네. 있어요. 이니셜이 있는데. 아무튼 누군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발 좀 그 실전 필드에 있는 사람들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진짜 돈 태워본 그러니까 사람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게 왜 그 폭락론자들이 들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책에 이제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귀담아 안 듣고 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결정을.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급 늘리고 예전처럼 그 보금자리 주택 좀 활용해서 그런 거 늘리고 택지개발 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 빨리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차츰 감면해서 빨리 파는 게 유리할수록 뭐 5년간, 10년간 슬라이딩 정책을 만드는 것도 나름 해법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제 얘기는 그냥 일개 뭐 그냥 부동산 뭐 폭등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이제 그냥 뭐 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피드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을 좀 인정을 하고 사람들은 실집에 살고 싶고 당연하죠. 위치 좋은 아파트에 살고 당연하죠. 싶고 커뮤니티 좋은 데 살고 그렇죠. 싶고 왜 이런 욕망을 인정 안 하냐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기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정책 맞아요. 위반자들이. 그 어쩔 수가 없는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다는 것 자체가 강남 3구 용산은 더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없는 성을 쌓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의 욕구가 어떠냐면 나 무조건 돈 벌면 강남 3구나 용산에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또 하나 짚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나 저기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폐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강화를 했다? 저는 진짜 이거는 정말 한심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자치단체 근무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과 자치 다 해봤죠. 왜 그 수장들은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이렇게 직원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자기가 정치적
이익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손해가 가는 거는 말을 안 듣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라는 게 저는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너무 공무원들은 죄송한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이익이 있으니까는 안정성 때문에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시키니까 일을 하는 거고 공무원조차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는 해봐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얘기랑 다른 얘기긴 한데 개인의 욕구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외의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공무원 얘기를 떠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토지거래허구의 규제라는 게 규제를 할수록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풀리면은 아까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확 튀어 올라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계속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구는 수요를 늘리지 못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양성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정책적인 안정성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금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부터 왜 가격이 올랐을까 생각해보면 2013년도에 양도세 특별 감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취득세 영구 임대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취득세 세금에 대한 걸 풀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2014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세라고 얘기를 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거래를 활성화하게 해서 수요와 공급들을 조금 풍성하게 해줘야지 시장의 가격들이 안정적으로 가요. 저는 지금 규제는요, 이렇게 멈춰 있다가 팍 올라가게 하고 또 멈춰 있다가 팍 올라가게 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지거래허구액에 대한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한다고 했는데 6개월 뒤에 또 풀면 탁 오를 거죠. 그럼 또 막을 건가요? 언제까지 막을 건가요? 5년. 5년인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서울시장이 권한이 있어요. 5년을 막을 수 있어요. 연장 최대. 네. 근데 그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국토부. 네. 그럼 국토부에서 또 하면 국토부에서 또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 해. 국토부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어요. 영원히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유와 거래를 묶을 건데요. 그래서 규제를 그렇게 하고 또 엄포도 놓은 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도 이제 너희들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 겁주는 거니까 옮겨 붙지 마. 내가 확 사고 칠 수 있어. 라고 이제 엄포까지 한 상황이니까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정책이 70%, 80%가 아직까지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예전에 있는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부동산에 적용을 시킬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또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부동산 잘못된 정책을 좀 다시 바꾸고 개선하려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뽑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는 거 부동산도 다시 이제 자유주의를. 근데 윤석열 대통령 기조는 원래 다주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런 기조였고 실제로 완화된 것도 많아요. 종부세도 완화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세 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세도 3년으로 통일시켰고 비과세 되는 거 있잖아요. 대체주택 비과세. 대체주택 비과세. 그것도 이제 3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3년으로 다 통일했고 이런 거는 잘했는데 이제 취득세도 이제 완화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국회 통과가 안 됐던 거고. 예. 그리고 양도세 유예도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연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정 지역도 다 풀면 좋겠지만 어쨌든 강남, 상구, 용산을 남겨두고 이제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그나마 이제 잘 한 건데 나머지는 또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니까 이제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집값을 잡으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값이 계속 똘똘한 채로 가고 지방이 죽고 서울 수도권, 강남이 오르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때 정책적으로 잘못 만든 정책들 있잖아요.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또 1주택으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갔던 거니까 사실 이것만 없애도 다시 원상태로 될 수 있고 집값 어느 정도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세제나 이런 거보다는 공급을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다. 공급을. 같이 해야죠. 맞아요. 같이. 근데 이게 공급이 당장은 안 되니, 그죠? 당장은 안 되니 좀 오히려 좀 다주택자들이 이거를 좀 팔 수 있게끔 좀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었던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좀 그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민주당 쪽은 국민의힘 지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안 해요. 뭘 하든 안 해요, 걔네들은. 그잖아요. 그다음에 중도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반영해서 이런 걸 정책으로 빨리 입혀서 내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강화시킨 게.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체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급한데 시급한데 왜 자기 편들을 왜 이렇게 떨어뜨리냐는 게 난 진짜 너무 안타깝고 바보들이냐. 의사도 그랬잖아요. 의사들도 그렇고. 왜 자기 지지 기반을 왜 스스로 무너뜨리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쪽 표를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예, 어차피. 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내가 볼 때는 다 참모들도 다 그쪽이다. 좌파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가이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뭐가 이게 정리가 되는데 공급을 지금 당장 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를 눌러버리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공급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은 장기적인 공급. 신도시 지을게요. 택지 개발 조성해가지고 인구 늘어나게 해서 공급을 늘릴게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거고, 기존 공급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거래예요.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거래를 잘 되게 하는 것도 저는 그럼요. 공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되려고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렇지. 다주택자 늘려야 되고요. 세금 완화해서 맞아. 거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때려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 공급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그냥 거래가 안 되고 그냥 정체돼 있고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완전 거래 안정인 거야. 심정지. 본질이 아니고 아스피린 먹고 고통만 참는 거지. 그렇죠. 그냥 이제 심정지를 원하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얘기하는 활발한 집값 안정이라는 거는 거래가 집값이 크게 안 오르요. 집값이 계속 왔다 갔다 거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네. 그게 사실 맞는 그게 거래의 안정이잖아요. 그렇죠. 집값의 그렇죠.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은 어쩔 수 없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팽창하면은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그치. 떨어지는 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데 차라리 그러려면은 지금 저는 딱 간단하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만 돌려놓으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부작용이 있어요. 확 오르는 부작용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그 가격들이나 거리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근데 이제 적어도 그 전으로 돌리면 지금처럼 양극화는 벌어지진 않겠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은 무조건 똘똘한 채가 유리한 국면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2주택, 3주택 8%, 12%니까 사실 누가 그러면은 다 지방의 아파트 삽니까? 오히려 팔고 다 서울, 강남 사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거를 또 강남 상고 용산 못 사게 갭 투자 막어? 그러면 이제 그거 서울로 퍼질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녁에. 근데 재밌는 게요. 그게 과연 그 막는다고 막아질까? 그렇지. 예전에도 재건축, 재개발 막았는데 못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2020년도,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때 쭉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규제를 했는데 못 막았는데 뭐가 막은 줄 아세요? 금리 인하가 막았어요. 금리 인상이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딱 타이밍 좋게 조선시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조선시대도 똑같았어요. 인플레이션이 다 있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한번 집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초가집이 나오고요. 네, 초가집이 나오고 뭐죠?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 이게 이제 문서예요. 집문서예요. 집문서. 그래서 요 이제 종로의 한 상가로 추정되는 가옥은 뭐 12차례 매매가 되었는데 한 몇 년 정도 한 70년 동안에 1730년부터 70년 동안 12차례 매매가 된 이제 등기부 등본이에요. 네. 근데 1730년도에는 은하 60량인데 2년 뒤에 얘는 65량이 거래돼. 이것도 인플레이션 일어났는데 이듬해 갑자기 그 다음 1년 뒤에 140량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배 이상이 왜 했냐? 재건축을 했거든. 아. 리모델링을 했거든. 가옥을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초가가 조금 안 좋은 집이고 기와가 우리 소위 말하는 아파트야. 이게 빌라고. 빌라 11개랑 아파트 4개를 재개발을 해가지고 요거를 기와로 아파트로 13칸을 만들었어. 아. 그러니까는 가격이
지금 1년 만에, 지금 2년 만에 65냥, 5냥이 올랐는데 1년 만에 두 배 이상이 뛴 거예요. 재건축이 있었어요. 그쵸. 그때도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이 좋아지니까는 급등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죠? 예. 그리고 조선 말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집값 폭등의 사례가 흔했다. 일례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의 귀갓집이 1724년 300냥이 이뤘는데 19세기 중반에 서서히 뭐 상승하더니 28,000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은하로 네, 14,000. 폭등을 한 거죠. 150년 동안 50배를 뛴 거예요. 50배를 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입지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그 한성부의 서부, 남부, 중부 소재한 토지 가옥매매 200여 점을 수록한 발간할 예정인 거고, 그리고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그 화폐 정책의 당백전으로 인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당백전이 뭔지 아세요? 경복궁을 이제 고종 때 완성을 했지만 공사를 이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돈을 찍어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원래 상평통보가 있었잖아요. 상평통보가 만약에 500원짜리라면은 얘는 돈 한 개가 한 10만 원짜리예요. 가운데가 없고 두 개밖에 없었어. 이걸 찍어내가지고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쓰니까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것도 그것 때문에.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때도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용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극심해서 이 돈을 안 쓰고 이제 물물교환으로 또 가고 뭐 또 화폐를 다른 걸 만드는 이런 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이때도 재건축이 있었고요. 재건축으로 상품이 좋아지니까는 가격이 올랐고 통화량을 팽창시키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책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막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돈이 풀리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저 때도 우리 같은 전문가도 있었나요? 이때는 아마 최진곤 대감님이 있지 않았을까? 시간은 뭐야, 지금? 땅을 보러 다니고, 무덤, 풍수 보고. 풍수하고 무덤하고, 뭐, 이렇게 땅이 주로 있으니까, 뭐, 여기가 왕이 나올 자리입니다. 뭐, 이러고. 그렇겠죠. 이게 당백전이 기존 그 화폐의 100배라는 거예요. 백전이라는 거예요. 당백전이라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죠.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책으로 막겠다. 이렇게 돈이 풀리는, 돈은 풀어야 되고 대출을 만들어야 되는 신용화폐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막겠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지. 맞아요. 그거 하다가 나중에 풀면 어떻게 되는데 스프링처럼 뽕 튀어오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망고쌤님 들어와 계시거든요. 망고쌤 안녕하세요. 네. 건넌마을의 최진사 댁의 최진곤 대감. 그리고 통화량은 그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수도꼭지를 크게 틀었다가 조금 틀었다가 이러면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할못들이. 통화량을 안 늘리면 왜 안 되나요?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망해야지. 돈이 돌아가야지 경제가 돌아가죠. 왜 돈이 없죠? 유튜브 보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야겠어.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족보도 있고 나름 했는데 저는 이제 의심이 드는 게 그게 사실은 조선 전기만 해도 거의 한 양반 비율이 거의 10% 내외고 나머지 90%는 노비. 일반 평민이나 노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족보도 그냥 사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런 것도? 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말을 못 하겠는데 저희 뭐 종종 있어요. 산도 있고 다 조상님들이 다 있는 족보 따지면은 거기 역사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샀을 수도 있다. 조선 후기로 되면은 세팅. 왜냐면은 이게 그때만 되더라도 이제 돈 주고 이제 양반을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게 사실 무의미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조선 시대를 되게 동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선 시대를. 조선 시대요? 네. 의외로 유교보이들이 많나?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어지러운데. 근데 사실은 그 세계사적으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국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흑인들 데려가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삼는데 같은 민족을 노예로, 그러니까 가축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사실 노예들은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욕이 굉장히 거친 이유도 저는 그런 한가 그런 것도 무시 못한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욕이 거치더라고요. 엄청 거치죠. 왜냐면은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욕이 없잖아요, 많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엄청 다양하죠. 정말 다양하게 뭐 창자를 뭐 씹어서 어쩌고저쩌고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줄넘기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얼마나 그런 고통과 원한과 그런 게 있었냐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확 바꿔준 게 한편으로 또 이승만 대통령일 때 그것도 정말 무시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도 나는 요새는 큰 문제고, 다시 조선시대가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당장 조선시대로 돌아갈래 하면은 안 갈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조선시대가 좋지? 근데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좌파들이 굉장히 그런 조선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또 제가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새 그 4.3 사건 있잖아요. 4.3 사건. 네. 제주? 네. 제주 4.3 그것도 굉장히 이슈하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 5.18처럼.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일종의 선동의 일종이다. 물론 이제 그 4.3 사건도 중간에 물론 피해를 보신 선량한 시민들도 있었겠죠. 물론. 근데 그때 그 시대상을 보면은 또 어쩔 수 없는 또 그게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지난 거잖아요. 이미. 근데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서 마치 그거를 또 성역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저는 보이고 있고, 거기에 선동당해서 또 사람들이 또 하는 것도 좀 저는 심각하게 보는 거고,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동학운동 아시죠? 동학운동. 네. 그것도 막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그거는 너무 옛날이라 안 됐었던 거 있어요. 동학운동도, 농민운동 있잖아요. 정몽준의 농민운동도. 그러니까 얘네들 진짜 어떻게든 이제 갖다 붙여서 선동하려고 엄청 10명 이상 모인 거는 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 그렇죠. 예. 되게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얘기하니까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근데 조선시대 여러분 절대 좋은 시대 아니고, 또 명성황후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명성황후도 저기도 민비도 너무 미화됐다. 맞아요. 명성황후도 그게 근데 왜냐면 다 선동이에요. 선동. 일본을 타개하기 위한, 물론 일본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명성황후가 그렇게 지금 막 드라마하고 영화 찍고 책에 막 위인전 나올 정도에 그렇게 업적을 했냐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동학운동 유공자 만들려고 진짜 그랬다니까. 동학운동 유공자를 어떻게 만들어? 근데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진행했었다고요, 이게. 예. 그렇죠. 미친 거 같아 진짜. 뭐든 성역화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선동들이 되게 많긴 해요. 맞아요. 5.18 유공자 명단부터 깝시다. 그렇지. 절대 안 가잖아요. 그것부터 깝시다. 일단. 그것 좀 보고 싶네, 명단. 맞아요. 근데 절대 안 가잖아요. 소재 누가 만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취지 자체가 개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개발되니까 내가 여기 땅 사가지고 이익을 누려야지 라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법률에 보면은 토지라고 적혀 있어요. 토지라고,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 토지거래가 우리 이제 그 배웠잖아요. 부동산 그 공법이나 이런데 토지거래가 이제 원래 이제 투기를 막으려고 아까 얘기해서 원래 토지거래가 예전에 뉴타운 같은데 지정이 됐었어요. 뉴타운 같은 데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갑자기 아파트로 이제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뉴타운 재개발 때 그때 이제 했었고, 요게 이제 면적 규정이 있어서 그쵸. 맞아요. 면적이 작은 거는 또, 그래서 뉴타운 예전에 집은 작은 거는 이 토지거래가 피해갔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인기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6평인가 막 그 이하였는데 나중에 면적 규정도 좀 약간 바뀌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뉴타운 재개발 때 이제 원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그 갑자기 이제 토지거래가를 아파트 전역으로 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는데 이거를 또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끌고 있다가 오히려 요번에 그 강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되게 문제죠. 시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아니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대치동에 빌라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가 빌라를 뺐었어요. 그 아파트만 해당이 됐고 빌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행간의 소문이겠죠. 나는 믿지는 않아. 행간의 소문이 얘기했는데, 그 빌라를 본인이 대치동에 빌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빌라가 빠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요번에 그 빌라를 처분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소문이겠지. 소문이겠죠. 소문이겠지.
설마 그러겠어? 정치인이 서울시장이나 하는 분이 설마 그러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묶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거래구역 그러니까 이게 택지가 아니라 개발되는 모든 이제 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근데 토지거래구역 하면은 이번에 사람들이 토지거래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제 월요일 전에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조금 몰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실거주한 사람 조금 유리한 장이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토지거래구역이 그 맹점이지만은 틈새가 있는데 경매가 그렇죠.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네. 토지거래구역에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하는데 제가 또 딱 지정되자마자 뭘 해봤냐면요. 토지거래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서 각 지자체별로 3회 이상 유찰된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다 찾아봤어요. 빠르네요. 네. 역시. 역시. 그러니까는 딱 구별로 좋은 게 딱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송파구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3회 이상, 2회 이상이죠. 3회째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호가가 21억에서 24억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최저가가 13억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갭 투자를 할 수 있어. 전세가는 9억이야. 경매니까. 네, 경매니까. 네. 그러면 이제 13억에 낙찰되진 않겠죠. 그렇죠. 이거 뭐 한 19억, 18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20억짜리, 30억, 40억짜리 많은데, 네. 저는 어떤 걸 봤냐면요. 돈이 작게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괜찮은 걸 봤어요. 송파에도 있고, 용산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도 있어요. 강남에도 투자금이 아주 많이 들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송파, 서초, 강남, 용산. 예, 다 있어요, 하나씩.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만약에 경매에 관심이 있던 분이라면은 이번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좀 기회로 또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좀 기회가 이게 맞는 게 이제 실거주자들이거나 무주택자나 이제 1주택자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토지거래 허가에 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오히려 기회니까. 왜냐하면 또 경쟁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어디까지 퍼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경기도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볼 때 강남 중심으로 그 강남 3구랑 용산 옆으로 퍼지는 거 맞고, 사실은 저번 주 통계와 이번 주 통계를 보면요, 서울이 마이너스가 이제 없거든요. 다 보합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노원도 퍼지고 경기도도 좀 퍼질 것 같은 게, 경기도에도 입주 물량들이 계속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고, 경기도에서 지금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센 데가 크게는 과천. 과천이 전국 단위에서 볼 때도 순위권에 들 정도로 세게 올랐어요. 그리고 분당 쪽 라인. 그럼 판교 사람들은 판교 안 오른다고 하는데 판교도 많이 올랐긴 했는데, 예, 거기 그 두 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안구도 조금 움직이고 있고, 그 동네 주변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경북선 라인으로는 분당 중심으로 용인하고 이런 게 이제 수원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입주 물량이 경기도에는 북서쪽하고 서쪽에 조금 있지만은 남부 쪽에는 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옮겨 붙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경고인지 실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진짜로 토지거래 허구역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더 확대해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빨리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서울 전 지역을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면 그동안 이제 토지거래 허가 묶었던 데가 이제 일부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울 전 지역으로 해버리면 이제 이게 정말 불편하고 이게 사유재산 침해구나 이런 걸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테니까 다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권은 많이 안 오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수도권 쪽에. 근데 그런데도 좀 확산세가 좀 어느 정도 퍼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또 올라야 되는 거고, 또 빈부격차가 지금 너무 강남 3구 위주로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지방인은 아예 뭐 거듭떠도 안 보고 사람들이 수도권 일부 지역도 뭐 많이
그 가격이 오르지 않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사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 전적을 해라 이참에. 서울 전적 만약에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일 지역이 아까 얘기하신 과천,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판교, 분당, 뭐 이런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이니까 그냥 서울 전적을 했으면 좋겠다. 할 거면. 이게 이제 네거티브, 파지티브 교통 분석을 할 때 도로의 통행료를 매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차량들을 조금 들어오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 도심 같은데 그 남산 1터널, 2터널 거기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이제 돈을 매기고 안 매기고 하잖아요. 그렇게 매겨가지고 하는 게 이게 파지티브고 네거티브는 아예 거기 도로를 없애는 거. 없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한번 너희들 한번 경험해봐. 그러니까는 이거 아니네? 라고 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 다 풀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약간 억하신점에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은 그게 사실 묶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은 아니죠. 내가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였나요? 그렇죠. 약간 조크 반 농담으로 한 거고. 그렇죠. 근데 할 거면 그냥 전적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왕 할 거면 다 해버려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주도 빼고 다.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를 그냥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거야. 그냥. 진짜. 그래서 이참에 그냥 공산주의 국가 하면 어때? 근데 저는 진짜 안 돼요. 다 허가받고. 미친. 그렇죠. 그래서 루마니아처럼 1주택 정책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냥 지금 조국혁신당이라고 있죠. 조국당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조국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문회를 해가지고 비서실장을 했나 뭘 했잖아요. 아무튼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그때 청문회 때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은 사회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질문해서 영상 유튜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사회주의로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그럼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이라는 당 너무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피하다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사회주의를 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중요하지만은 자유주의를 뭐 이제 선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둘 다 추종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 성향이 공산주의 성향이 있으면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리더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 리더의 방향이 국가 정치와 정책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죄송한 말이에요. 좌성향적, 좌편향적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 있어가지고 이 기울은 게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저는 지금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 입을 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너무 좌로 기울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나서는 거예요, 일조. 조금이라도 우회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기사는 제가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한미동행 이게 그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라고 이게 조국혁신당 의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잘 관심도 없고 사실 뭐 그런데 어쨌든 이분도 보면은 항상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미군 철수, 그다음에 반미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근데 그러신 분인데 보니까 지금 자녀 3명은 뭐냐? 지금 다 미국 국적이라는 거예요. 반미 외치는데 자녀 셋은 미국 시민권자인가? 그 웃기잖아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임종석도 딸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누구지? 추미애도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인가 미국에 아마 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보면은 다 이인영 자식도 아마 이인영이라고 있잖아요. 이인영 그 자식도 다 미국이나 스위스인가 아마 뭐 가는데 그렇게 북한 좋아하고 하면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북한을 그러니까. 근데 아니면 최소한 중국.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정작 자녀들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내가 왜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위에 올라서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혹은 열심히 뭐 기업 활동을 해서 그렇게 위로 올라갈 자신은 없어. 근데 가만 보니까 애들이 너무 멍청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이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하니까 이거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선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윗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 또 먹히네? 먹히고 그러네.
이 바보들 역시 내 선동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먹힌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국회의원도 되고 전혀 스펙이 안 되는 애들이 국회의원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가만 보자. 그래도 미국의 자유주의가 좋은 거지. 좋은 거니까 내 자식들은 글로 보내야지. 나는 여기서 윗대가리 되더라도 내가 윗대가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열심히 뭐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난 사람 선전선동은 잘하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지만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미국에서 큰 물에서 자유주의 누리면서 해야지. 그거예요. 이기적인 거지. 막 명품 휘감고 인스타하고 막 그랬잖아요. 임종석 딸 같은 경우. 맞아요. 이렇게 입고. 맞아요. 이제 막 토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말과 행동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서민들의 정책을 펼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많은 독식을 하고 있는 자본국가 사회에서 이 대기업들이나 이런 재벌들의 돈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상 그 정책은 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표가 더 많은 데가 돈 많은 사람의 그 자본의 규모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쪽수로 따지고 숫자로 따지면은 그렇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책이 먹히고 자기의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좀 속된 말로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은요 대놓고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좌파 쪽은 은근히 뒤에서 교묘하게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욕심 많이 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방금 이게 딱 뒤에서 욕심 부리는 딱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그 욕심이 있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약간 그 당연시하고 미국은 사실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되게 막 자발적으로 해도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통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조선시대에 묻혀 있어서 이제 약간 이런 그냥 포장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해하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냥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거고. 욕망을 되게 터부시하고. 그렇죠. 감추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되고 오히려 그걸 막 감추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안 좋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게 저도 이제 그 이런 정치 얘기하면은 그 댓글이 되게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솔직히 좀 약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댓글들이 너무 클린하고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고 또 내가 좀 사람들의 좀 가려운 데를 좀 긁어드리고 있는 거구나.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를 뭐 제가 막 일부러 막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너무 이제 그 국가가 좀 좌편향으로 되다 보니까 나라도 조금 나서서 좀 약간 제자리로 돌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탄핵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될 거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미국에 있는 저희 형이랑 그 내기를 했어요. 처음에 100만 원 내기를 했다가 저 50만 원으로 줄이자고 해서 50만 원 내기를 했거든요. 형이랑. 근데 요새 그 도박 사이트 보니까 그게 그 달라졌어요? 좀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약간 도박 사이트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는 형제니까 그냥 장난으로 이제 그렇게 했고 형은 이제 탄핵이 된다. 나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내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면 이제 돈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미국 돈을 50만 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좀 두고 봐야죠 뭐.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전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죠. 원래는 모르겠습니다였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렇죠. 여론전이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탄핵 때는 그때의 여론은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7%인가 6%인가 뭐 아무튼 완전히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헌재에 있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8대 빵이 나왔잖아요. 9대 빵인가 8대 빵이 나왔죠. 그렇죠. 8대 빵. 예. 그래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여론전인데 여론이 키워지니까 이거를 헌재에서 또 무시를 못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충수를 너무 많이 두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줄탄핵. 예, 줄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공수처 이번에도 또 줄탄핵하고 또 30번째 탄핵도 나올까 말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최고난 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탄핵하겠다, 몸조심해라라고 얘기까지 하니까는 몸조심해라. 몸조심을 그거 깡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깡패들이 야 너 나 괴롭혔어? 나 지금 감옥 보냈지. 나중에 나온 보자. 너 몸 조심해. 뭐가 달라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한 거 이걸 최 대행은 그래 그렇게 해라. 나 그럼 사퇴할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험한 말을 네. 쏟아낼 정도로 지금 그렇죠. 이재명이 급한 거야. 그렇죠.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안 좋은 걸 거기서도 알 거예요. 지금 30번째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이제 이재명이 네. 똥줄이 탔으면 그렇죠. 이제 이렇게까지 할까. 빨리 가야죠, 깜빵. 네. 빨리 가야지. 범죄인은 깜빵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아니 그 베스킨라빈스도 썰이 원이니까 한 번 더 해야겠네. 더 30번째가 31번 아이는 31번 채우자. 아니 진짜 저는 솔직히 그 다음이 누구? 근데 그 다음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심각하다 진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장관들이 탄핵이 다 되잖아요. 그럼 이제 네. 차관까지 가는 거야. 그 가다가 이제 뭐 3급, 4급, 9급까지 가라고 해요. 아니 이게 사실은 내란 아니고 뭡니까? 맞아요. 한덕수 총리 네네. 복귀하고 네네. 그다음에 윤통 복귀하고 그러면 제발 그다음에 이제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고 일단 제가 볼 때는요. 그 의사들 있잖아요. 그냥 이번에 그냥 그거 좀 나중에 해야 나중에. 급한 거 아니야. 일단 보류. 일단 그거는 급한 게 아니야. 보류하지 말고 그냥 의사들 말 그냥 들어줘. 일단은. 일단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중상층도 끌어들여서 빨리 좀 좌파 척결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대진년인가요? 네. 그것도 되게 심각해요 진짜. 걔네들도 진짜 심각해. 완전 주사파던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부터 척결해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부터 빨리빨리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다시 기강 바로 세우고 감사원장 복귀했으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빨리 그거 제대로 하고 지금 막 의사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선관위부터 털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관위도 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부동산은 또 이제 규제는 또 조금씩 완화하고 그것도 이제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죠. 부동산도 아무튼 사실은 저는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면은 힘은 우리가 실어서 복귀를 했지만은 예전처럼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우선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 빨리 복귀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뭐 외교 관계도 좀 지금 관세 문제도 많고 뭐 지금 풀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상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화교 특혜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 이제 좀 하고 해야 되고 지금 시급한 게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도 물론 그 해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간첩법도 빨리 개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지 몇 가지만 딱딱딱 외교 국방하고 그렇죠. 간첩만 확실히 그렇죠. 딱 솎아내자는 거지. 이번 시즌에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또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냥 그것만 딱 포인트로 간첩만 확실히 좀 솎아줘도 그렇죠. 맞아요. 막 뭐 의사들하고 막 이거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치.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금리는 인하되는데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근데 사실은 지금 분명히 대출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 분명히 같아요. 근데 이 대출이라는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대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7월 달에 이제 스트레스 DSR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 2월 달에 1단계를 했을 때는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거래량이 늘어났고 2024년 9월 달에 스트레스 2단계를 했을 때는 대출 거래를 막아버려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대출에 대한 것들을 쪼이면은 이제 수요자의 유동성들을 조금 줄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느냐 아니면 막아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들은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거는 대출을 막으면은 거래량은 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출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정책, 대출의 정책이 일시적인 거냐 지속적인 거냐. 본질은 대출 정책은요
너무나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대출 규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 두세 차례 하겠다고 했고, FOMC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두세 차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금리는 내려가고 대출은 쪼이면은 사실은 보합 상태 같은 형식들이 우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것 큰 안목에서 볼 때 대출이나 금리에 대한 거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막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저는 좀 속상한 게 이제 HUG에서 이제 허그에서 전세 보증 보험 비율 자체를 100에서 90으로 줄이는 거를 7월 달에서 5월 달로 낮췄잖아요. 5월 달로 지금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갭 투자 막겠다는 건데, 갭 투자를 저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라고 얘기했어요. 갭 투기라고. 아니, 갭 투자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건데 우리의 이익이 가는 부분에만 도덕적으로 지목을 하고 거기에서 사회적 이익을 주는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전세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으로 줄이는 거는 일단은 갭 투자를 하는 부분들, 역전세를 명분으로 해서 갭 투자를 조금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조건부 전세 대출이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산 다음에 잔금을 치르려고 할 때 잔금 치르는 날 전세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거랑 합쳐가지고 내 돈 합쳐서 이렇게 집을 사게 하는 거예요. 갭 투자를 하는 건데 요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제는 매수자가 집을 10억짜리 돈을 다 내서 등기 친 다음에 새로 맞추는 사람을 전세를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는 갭 투자를 방지시키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제 겁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 거래 공급들이 축소가 되거든요. 이런 정책들 조금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다시 대출로 돌아와서 대출은 일시적으로 시장을 좀 누르는 효과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 자주 바뀐다. 그리고 돈이 풀리고 유동성 시장의 본질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이용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좀 물려있으면 그걸 끌고 갈지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 실수요자가 자기 돈 모자라서 미리 좀 사놓고 그렇죠. 내가 들어갈 집 찍어놓고 하는 것도 갭 투기로 가고 하면 그렇죠. 진짜 그건 너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 지금 실제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해요. 저번 주부터. 근데 이제 이렇게 대출 자체를 이렇게 규제한 나라도 사실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 대출도 은행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은 얘네들이 수익성이 좋고 안 좋으면 대출 안 해주면 그만인 거고. 알아서 조정해야죠. 본인들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손해보는 장사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거 담보 인정 비율 보고 알아서 그냥 해주면 되고.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일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도 수월해지고 하는데, 어떨 땐 대출 이만큼 해주고 어떨 때는 안 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이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단을 잘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반 평범한사들은 진짜 어느 장단에 멈춰야 되니까 이거 뭐 들어갈 타이밍 모르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타이밍. 근데 오히려 선수들만 더 도와주는 정책인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런 정책을 계속 하는 것도 안 좋다,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자꾸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출 안 받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게 또 전세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갭 투자가 또 유행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부작용을 더 크게 왜냐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갭 투자도 결국 투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를 막으려고 대출을 안 해주지만 오히려 투기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투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집은 그 시프트 할 때, 시프트라고 있잖아요. 오세훈이 그 임대주택 민간 임대 있잖아요. 근데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집이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도 맞죠. 돈을 내고 사는 건데 왜 어떻게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묘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돈으로 사고 팔고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모든 재화가 이익을 사고 팔 때 이익이 안 나는 구조가 있는 게 뭐 어디 있냐고요, 사실은. 원래 부동산은 홈과 하우스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였다. 근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정책들이 계속 이런 약간 어긋나는 말과 행동이 자꾸 달라지는 그런 정책들이 나아질 거니까 일단 본인의 좀 생각부터 좀 재정립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본인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또 행동은 또 이상한 정책들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확고한 이런 신념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뭐 기부 채납을 받을 때 맞아요. 왜 웃으십니까? 김원동 사장님하고 한 맞췄던 건 생각이 나가지고 임대주택을 그렇죠.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가장 좀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민주택, 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리려고 기부 채납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정책의 방향 자체는 뭐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곤 하지만은 가끔씩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조금은 이 좌성향으로 많이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를 저도 이제 공직에 있었으니까는 좀 그런 방향들을 좀 본 적이 있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정책들 보면. 왜 임대주택을 저렇게 많이 지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주변 참모들이 아마 다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주변 참모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당장은 이제 충격파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당장은 잠잠할 거다. 이제 하지만 그 여파가 이제 아까 뭐 강동이나 과천이나 그 성동구나 마포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충분히 퍼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퍼지면 과연 그러면 서울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서울 전 지역을 묶어버릴 거냐? 그럼 묶어버리면 과천이나 분당이나 동탄이나 경기도권으로 확산될 거다. 저는 대환영한다. 서울 전역으로 묶어라. 서울 전역으로 묶어.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경기도 묶으지 않겠냐? 그럼 충청권. 그러면 괜찮다. 충북 혁신도시도 있다. 천안에도 있다. 네. 경기도. 아니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그럼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다 해버려라.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빨리 이제 다른 제가 또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렸어요. 계속. 이제 공급을 많이 하고 양도세를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하면은 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좀 정책을 만드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띄울까요? 네. 어떻게 하셨죠? 정확하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뱃머리를 돌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돌리는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요렇게 돌다가 완전히 돌았어.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어요. 지금 도는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수습이 안 되지, 사실은. 그렇죠. 원래 강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거래량들이 신고가는 계속 나와요. 호가가 엄청 나왔는데 얘들이 너무 높으니까 매수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살짝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토지거래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옆으로 퍼지는 거. 저는 시기는 못 맞춰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 주는 이제 갭 투자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급한 사람들이 조금 호가를 낮춰가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게 일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강남 쪽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가겠죠. 근데 강남에 막히면 어떻게 하냐? 이제 옆으로 퍼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뱃머리가 돌아갔다는 게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네. 어제까지 거래량이거든요. 3월 거래량이 지금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거래량이죠. 3월달이 2058건인데 1월달 거래량 보세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이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요까지 간 게 아니라 20일 동안에 거래량이 541건. 4배나 많죠. 네. 그 다음에 2월보단 2배나 많죠. 네. 그러면 이게, 이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이 엄청 올라간 겁니다. 많이 꺾여서. 자, 그럼 밑에를 보시면은, 네. 밑에는 지금
1월하고 12월 거래량보다 2월 거래량이 월등히 높잖아요. 네. 요거보다 더 높은 게 지금 위에 보시는 3월 거래량이에요.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꺾이는 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위로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구일 때는 잠잠하겠죠. 잠잠한데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거래가 조금 더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건 간다고 봅니다. 만건 간다고 봐요. 지금 올해 지금 2월 달은 아직 거래량이 끝나지 않았는데 한 6천 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6천 초반 정도로 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돼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비교해 보면은 지금 1월 달하고 작년에 7월 달 이후에 8월 달이 6천 건이었잖아요. 한 요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게 2월 달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제일 많았잖아요. 9,200건. 전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는 얘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7월 달. 조금 더 좋게 보면 10,000건 가까이도 충분히 3월 달은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가 돌렸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의 거래량 자체는 5,000건 정도 전후가 정상적인 거래인데 그게 이제 훨씬 넘어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정상적인 거래예요, 이제. 근데 이제 또 막아버렸으니까는 거래량이 이제 막힌 데서 옆으로 퍼지는 게 있을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거래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럼 경기도는 어떠냐? 여기 경기도는 없지만 경기도가 거래량이 10,000건 이상, 12,000건 가까이 가야지 정상적인 거래예요. 네. 2월달 지금 10,000건 왔어요. 예,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경기도가 다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지역은 좋고, 아직까지 경기도 워낙 넓고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퍼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얘는 이제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서울은 이미 돌아섰고 경기도는 좀 돌리려고 하는 딱 이런 타이밍이 있는 지역들이 몇몇 보이고, 이미 과천은 돌아섰고, 그렇죠. 과천은 돌아섰고, 과천은 경기도라고 하기에는 그죠. 네. 네. 서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미 돌아선 대형 항공모함을 다시 돌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의 추이가 조금 멈추는 시기는 규제 때문에 있지만 똑같아요. 2017년 파리 대책 때도 조금 이거 무서워 이래가지고 그때 제 아는 사람이 그 40평대 그 잠실 우성 1, 2, 3차를 12억에 팔았는데 지금 이게 뭐 30억 가까이 되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거에 공포에 너무 좀 떨지 마시고, 주식은 우리의 심정을 바로 반영하는데 부동산은 심정을 바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파는데 거래세도 많이 들고 무거우니까는 바로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특성을 좀 잘 이용해서 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잘 버티시고, 무섭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더럭 뭔가 공포 매도를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항공모함은 이 뱃머리가 이렇게 틀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시기는 당연히 오죠. 근데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요걸 다시 돌리기에는 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고무보트도 아니고 예.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의 거래량, 경기도의 거래량을 보면은 우선은 그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이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풍선 효과도 조금 더 시기적으로는 늦게 올 수 있지만은 한번 풍선 효과가 터지면은 확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떠십니까? 아유, 좀 정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이제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저는 일시 멈춤이라고 봐요. 일시 멈춤. 그러니까 틀어진 배를 이제 일시 멈춤을 해서 그 효과가 잠깐은 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멈추기에는 역부족일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오히려 반발작용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거래 자체가 틀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주택자나 그다음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구축만 실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신축도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안에 있는 신축들은 실거주하기도 더 편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도 수요가 좀 더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재건축, 뭐 잠실주공이라든지 은마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우성 1, 2, 3차라든가 원래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게, 우리만 피해 보다가 다른 데가 다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니
오히려 우리 그쪽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호재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만 그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다 같이 나쁜 안 좋은 조건이니까 똑같은 안 좋은 조건에서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호재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는 실거주가 가능한 강남, 상구, 용산의 신축들도 조금 더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면 이런 기회를 또 전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만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또 유리한 또 관점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갈아타기 하기에는 실거주 갈아타기의 상급지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죠. 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갭 투자.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경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매로 할 수 있으니까는 네. 제가 그냥 모니터링을 싹 다 했거든요. 3개 정도, 최소 4개 정도 괜찮은 물건이 있어요. 예. 근데 일단 내 돈 다 해서 잔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 경매는 경락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경락대출이 이제 자기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최대 90%예요. 최대 90%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갭이 된다고 하면 우선은 경락대출로 다 받은 다음에 이제 뭐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24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13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13억이 낙찰 안 되죠. 그거보단 낙찰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것들을 좀 낙찰가는 좀 높겠지만은 그래도 몇 억 정도는 이익을 보고 가는 또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이제 전략 중에 하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거주로 상급지 가는 것도 전략이고 그렇죠. 네.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풍선 효과를 이용해서 갈아탈 수 있는 전략들을 고민해 본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죠. 그렇죠. 수도권에 지금 좀 조용한 데는 네네. 어떠십니까? 그런 데는 계속 저는 한 2년이나 4년 후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이트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한참 올랐을 때는 제가 좀 약간 조심하고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사는 게 더 좀 저평가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얘기했나요? 뭐 그랬.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같이도 하셨고 네네네네. 따로 촬영할 저희고. 때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네. 근데 지금 돌아켜 보면은 또 제 의견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 제 전략이. 왜냐면 막 급하게 막 잠시 급등할 때 이런 데 사지 마시고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로 제한이 있는 데를 사셔라.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거꾸로 역으로. 맞아요. 예.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아마 제 전략을 따르신 분들은 지금 이 시국에도 굉장히 괜찮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도권 아파트는 제가 볼 때 하나도 고평가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싸서 좀 기다리면은 저는 충분히 크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싸게 사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비싸게 사면 비싸게 못 파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더 정말 어려운 거고 잘못하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본이 쌀 때 싸게 사는 게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좀 괜찮은 거를 찾으려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안전한 지역들이 있어요. 제일 안전한 데는 제일 비싼 데가 제일 안전해요. 사실은 과천, 분당, 그 다음에 하남, 광명, 성남 이런 데들이 안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또 안전해요.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올랐나?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과천이 올랐는데 동안구가 조금 움직였거든요. 그럼 동안구 움직이면은 그 주변에 군포나 의왕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분당이 움직이면은 지금 물량이 공급이 부족한 용인도 더 잘 움직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떨어진 게 이제 이게 집이 끝났거나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떨어진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가 반값이 되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나홀로 아파트가 저기 경북의 영천에 있어. 그 나홀로 아파트가 반값이 되면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기도의 포천에 아파트가 되게 좋은 거 있네. 저는 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기 동두천에 좋은 아파트가 있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구에 아파트가 한 게 생기네. 군인들이 더 많아요. 연천.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고 다만 경기 남부권이나 서울에서 일자리에 연결이 잘 되는 지역들은 진보의 폭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시기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싼 시기니까 잘 활용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탄핵 결과에 따라서 네. 인용, 네. 각하, 기각 네네.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경우 반포, 잠원, 구성남, 뭐 강남, 서울시장 부동산 영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이냐 이제 기각 뭐 각하도 뭐 기각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규제를 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데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힘겨루기가 좀 지속이 좀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돼서.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국회 해산을 하지 않는 한 지금 그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바뀌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다시 와가지고 뭐 민주당은 국회를 해산할 거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이 좀 계속해서 가고, 이제 다음 정권이나 이제 총선 때 이제 좀 바뀌고 나서 이제 구성비가 좀 바뀌면 계속 규제로 갈 건지 완화책으로 갈 건지 요게 이제 좀 결정이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장 탄핵과 기각이 된다고 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대표님은? 저도 짧게 얘기를 하면은 네.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야당이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임대차 입법을 생각해 보면은 취득세도 우리가 해제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일반 세율로 한다는데 못한 이유가 민주당 때문에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좀 협의를 본 게 이제 2주택까지 비규제 지역에서는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다. 네. 조정 대상 제외하고. 그리고 종부세도 우리가 좀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중간에 협의를 본 게 이제 종부세에 대한 공제 비율을 9억, 11억, 12억으로 올린 거거든요. 양도세도 우리가 여당 때문에 중과에 대한 유예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 이게 이제 야당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방향이 자유를 위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걸 중간 딱 과도기적인 걸로 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우선은 큰 변화는 없고 지금 이 대세의 흐름들은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게 본질적인 건가 임시적인 걸 봐야 돼요. 본질적인 거. 임시적인 거는 방금 말했던 취득이나 종부세, 양도세처럼 중간에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가는 시기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본질적인 입지예요. 방금 아까 말했던 입지가 다 나쁜 입지가 아니거든요. 그 나쁜 입지가 아닌 곳은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전망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인구가 줄어들면은 수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수요는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인구가 좀 똑같이 땅값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곳들은 계속 유입이 돼서 계속 그 가치들은 보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과 이런 거 기각과 상관없이 아까 말했던 입지들은 대부분이 다 좋은 입지라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개선이 되려고 하는 시점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부분들, 재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기적인 문제긴 한데 그게 이제 좀 개선이 되면은 수요층이 조금 더 몰리는 시기로 그 시기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본질, 그 입지, 아까 어디였죠? 뭐 분당 쪽하고 성남 쪽하고 뭐 성수동 뭐 이런데, 예, 거기는 본질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그쪽은 가져가면 됩니다. 네.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이렇게. 그건 일시적인 거다. 예. 일시적인 거다. 4년 뒤에 다시 서울에 갈 네. 예정인데 4년 뒤에 실거주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뭐 4년 뒤에 실거주 서울로 들어가시는 뭐 괜찮죠. 뭐 나쁘지 않는데. 지금 사야 되냐? 네, 그렇죠. 4년 뒤에 사야 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4년 뒤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딱 이제 전세 한번 주시면 딱 4년 후잖아요. 갱신 청구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아직 서울은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상구나 용산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전세 끼고 사놓고 4년 후에 어차피 입주하신다고 하면은 전세 한번 주고 갱신 청구까지 하면 딱 그게 4년 걸리니까 그렇게 맞춰서 지금 사는 게 어떠실까?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4년 뒤에 집값. 짧게 얘기하면요. 네.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합니다. 편차는 속도의 문제지만은 편차는 계속 커져요. 서울하고 경기권은.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은 선택지를 빠르게 서울로 먼저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모아서 사야지, 돈 모아서 집 못 삽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좋은 입지에 빨리 들어가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4년 뒤라는 거를 목표를 잡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 계획을 잡는 거 이전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토지거래허구역이 아닌 지역에 갭으로라도 미리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희 실거주 집은 지금 하나도 안 오른 상태여서요. 21년 꼭지에 샀습니다. 네. 영등포역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오른 가격에 매도하고 올라가 버린 핵심지로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거래세랑 올 인테리어 비용만 1억 넘게 들어간 건데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저거 한 채시면은 대출을 많이 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를 팔더라도 핵심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포나 성동구나 잠실. 이런데 잠실까지도 보시면 잠실은 이제 실거래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대출을 그래도 못해도 한 10억 정도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10억 정도? 대출을 10억 정도. 근데 이제 그게 감당이 되시면은 이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부담이 되면은 이제 약간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도 대출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팔아도 양도.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이 자산이나 또 대출이나 현재 뭐 연봉이나 이런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한이라는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시기의 관점이 좀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갈아타기로서는 지금 오히려 실거주로 하신다고 하면은 뭐 팔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오히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만 된다면 뭐 강남 3구에 진입하는 것도 왜냐면 실거주하면 되니까 실거주하면 되니까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거 안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집을 비싸게 팔고 좋은 집을 싸게 들어간다. 그렇죠. 그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안 좋은 집을 싸게 팔더라도 이제 이게 입지를 어디에 선정할지 따라 다른데 강남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갈아타는 거는 만약에 돈이 된다면은 저는 갈아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등포에서 이제 한 성동 정도로 간다. 영등포보다 성동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데가 많으니까 네. 아파트를 보면은 그걸로 이제 또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타이밍 그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등포에서 상급지를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싸게 팔고 가야 되냐. 현금이 없으면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현금이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가 나쁜 입지가 아니거든요. 나쁜 입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중급지예요, 중급지.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상급지로 갈아탔는데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아까 돈이 많으면은 그 토지거래 허구역으로 가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왜냐면은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은 더 좋은 입지에서 조금 기다리면은 더 좋은 가치로 구현이 되거든요. 늘 그 상급지는 정답이었거든요. 네. 좀만 좀 보완 설명하면 지금은 네. 타이밍이 딱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십시오. 양보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이제 딱 돼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주춤하는 틈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게 서울 전역으로 영등포까지 퍼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그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타이밍이 좀 더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좋은 조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퍼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퍼지는 거를 좀 이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급지가 또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춤한 걸 이용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경기도 거주 중인데 학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판교, 과천보다는 마포, 성동, 강동 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서울을 살아보지 않아서요. 경기도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땅값으로 보면은 과천이 성동보다 더 비싸요. 과천이 마포보다 더 비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로 볼 때 수요가 조금 더 선호하고 좀 더 좋아하는 데는 사실은 서울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규정을 하면은 방금 여기서 판교 과천보다는 마포 성동의 아파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여기가 조금 싸더라도 수요는 더 빨리 많이 몰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싼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강동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천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윤재희님 저희 구독자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학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큰 틀에서는 서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과천과 판교를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교나 과천은 저희 뭐 거의 중강남급이잖아요. 특히 과천은 맞아요. 이제 바로 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서울보다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이랑 뭐 과천을 할 거냐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마포나 성동구보다는 과천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상급지예요. 제 생각은 성동구 일부 평균 가격은 전국의 3위입니다. 과천이. 그러니까 과천이 더 오히려 상급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과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천 재건축이나 이제 판교 쪽이나 이런 쪽도 웬만한 마포에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보다 더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뭐 서울,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꼭 서울이라고 해서 좋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자기 만족인 거지. 뭐 과천 산다고 해서 뭐 그렇게 경기도라고 하지만은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네, 그렇죠.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과천을 사랑하긴 하는데 과천에서 만약에 혹시나 들어간다고 하면은 주목해야 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과천 주공 10단지. 얘가 지금 대지 지분이 전국에서 제일 많거든요. 30평짜리가 40평이 넘어요. 대지 지분이요? 네. 우와.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30평을 받고 비례율 따지고 나중에 뭐 일반 분양에 뭐 이제 기여하는 것들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 안 나와요. 환급되겠네요, 오히려. 네, 환급돼요. 그러니까는 과천 주공 10단지 왜 이렇게 비싸지? 지금 보니까 뭐 30억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지?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사업이 진행이 이제 한 중간 정도 와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 괜찮고 목동도 대지 지분 많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가성비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런 과천에 있는 대지 지분 많은 정비 사업들을 가는 것들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거주의 실수요로 가면은 서울이 선호가 이제 좀 많이 되는 축에 속하니까 이제 두 개를 다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투자성으로서의 과천. 그 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의 실거주와 수요를 응집할 수 있는 어떤 목적에서의 마포라든지 성동. 그거는 이제 그게 또 괜찮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뭐 좀 궁금하시면 우리 대표님한테 이제 또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개인에 맞게 이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전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구분다리역 근처 나홀로 19세대 아파트 팔고 7월에 이사 가야 되는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팔리지 않습니다. 강동에 추가로 토어제 걸리면 팔기 더 어려울까요? 대출 규제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더 어려워지.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홀로 아파트 갖고 있으신 분들, 저분들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집값도 안 올랐는데 이제 갭 투자가 안 되고 실제로 실입주 하는 사람만 사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저런 데 실입주가 투자 수요보다는 실입주가 많긴 한데 그래도 그 여파가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서 아마 토지거래 허가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아까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초반에. 초반에. 그래서 좀 안 팔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호 대표님. 19세대라 하면 법상에서 19세대는 아파트가 19세대 이상의 아파트예요. 그래서 빌라를 지을 때 19세대를 넘어가면 이제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9세대니까는 이게 아파트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세대 주택에 가깝다. 물론 아파트도 다세대 포함되어 있지만 다세대 빌라에 가깝다. 그래서 아마 안 팔리는 게 당연할 거고 아파트도 지금 뭐 좀 나홀로 아파트는 잘 안 팔리는데 이건 더 하죠.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팔리지가 않네요. 왜 안 팔릴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안 팔릴까? 첫 번째는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서 그렇습니다. 가격은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런 아파트는 제시해서 빨리 털고 좋은 데로 가야 돼요. 맞아요. 빨리 털고.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전세 맞출 때 제가 33일 딱 남겼는데 세입자가 나 나갈게요 이랬어요. 아니 그래도 60일은 줘야지 최소한. 근데 살겠다고 하고 33일 남겨놓고 나 나갈래요. 나 구했어요. 돈 주세요. 당신 돈 많은 것 같은데요. 나 돈 없어요 이랬어요. 당신 돈 많은 다주택자라면서요. 돈 많은데 다주택자가 현금 흐름이 어딨어. 현금 다른 데다 다 투자해놓고 이랬지. 그래서 33일 남기는데 제가 그거 3일 만에 뺐거든요. 어떻게 뺀 줄 아세요? 가격을 시세를 우리 전세가 만약에 제일 싼 게 6억이다.
6억이면은 제가 욕심 부리는 게 7억이 원래 7억짜리를 6억으로 내놓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이상 다른 시세 다 찾아봤어요. 주변에 우리 아파트보다 안 좋은 시세까지 다 찾아서 얘가 한 5억 5천인 거예요. 저 5억 3천에 내놨어요. 아, 훨씬 더 그거보다. 그렇죠. 욕심을 버린 거였어요. 맞아요. 욕심을 딱 버리고 그걸 털면은 그 돈으로 레버리지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포인트를 두면은 많은데 안 팔린다. 그러면은 가격으로 내 거를 손해를 보고 더 좋은 거에 물건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동에 추가로 토지에 걸리면 팔기 어려운데 맞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는 우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대출 때 무조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더 걱정이네요 라고 했는데 뭐 돈이 현금 흐름이 되게 많이 있으면 빨리 팔아서 대체재를 가지고 있으면 파는 게 맞아요. 이게 매수를 한다는 건요. 다른 물건을 매수를 한다는 대체재가 없이 무조건 팔기만 하면 안 돼요. 대체재가 있어야 되고 그 내 거 현금이랑 결합해서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핵심은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내놓으십시오.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어쨌든 파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파는 건 동의하죠. 그렇죠. 예. 왜냐면 19세대니까. 네, 저는 저거는 좀 안 좋은 아파트 그렇죠. 빌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작구 흑석동 한강 현대아파트 지금 매매 어떨까요? 지금 사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저기가 이제 또 한강 조망이 아마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나중에 또 재건축 이슈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한강 조망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근데 이제 타이밍이 뭐 전세 끼고 사신다고 하면은 아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또 괜찮은 지역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은 그 나중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긴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히 한강 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재건축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제가 이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위치는 좋은데. 위치가 그러니까 한강 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보고 또 이제 지하철 9호선도 이제 가깝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흑성뉴타운 이제 앞에 있는 거니까 예. 가격은 최근에 좀 올랐네요. 그래도 좀 올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 재건축 이슈가 이건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재건축 이슈가 좀 있나요? 재건축 여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초기예요. 아직까지 이제 완전 초기라서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가 있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고요.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한강 현대를 명수대 현대 이제 명수대 아파트가 있고 한강 현대가 있는데 입지는 명수대 현대가 더 좋은데 사업성은 한강 현대가 더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기는 현장 가보면 한강 현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여기가 이제 좀 더 쾌적해 보이기도 하네요. 여기가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지하 요런 데 보면요. 주차장이 되게 조금 이상해요. 아무튼 이게 2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이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우선은 여기는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아파트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 근데 얘도 좀 많이 올랐어요. 가격적으로. 예, 그래서 몇 평일지 모르겠지만은 시기적으로는 좀 아쉽지만은 길게 실거주로 가져간다면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건축이 아무래도 초기니까 좀 길게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재건축 되려면. 근데 한 70 어르신이 나 사고 싶어요 하면 반대. 네, 오히려 좀 깨끗한데 그렇죠. 그런 데 사는 게 훨씬 더 그렇죠. 낫고. 근데 재건축 되면은 진짜 그 한강뷰가 보이는 엄청난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긴 해요. 입지는 되게 좋아서 맞아요. 아크로 리버하임의 향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흑석동이 아마 그런 아크로 리버 파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되지 않을까,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에 붙어 있는 아파트는요, 나홀로라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또 한강 희소성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강 불패. 애들 2명인데 학구는 친정을 이용을 해서 서초구 잠원 이용 중이고요. 네네. 실거주로 보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제가 한강현대를. 학구는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근데 실거주로 보시면 저는 오히려 강남 3구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 송파권에도 재건축 단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보다 이제 송파권의 재건축이 가락동하고 오금동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잠실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송파라는 부른데 진일보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 오금이랑 가락동 쪽이에요. 거기에 신축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12,000세대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근데 이제 잠깐 너무 풀면 안 돼. 아 그래요? 너무 풀면 안 돼. 이 얘기를 세 분이 공통해서 하시네요. 맞아. 누가 또 했어요? 망구쌤도 하시고 맞아. 망구생이 여기도 하시고 여기도 하시고 맞아. 아 그래요? 나는 다 똑같이 얘기하네. 그래요? 이제 전문가 보는 견해 비슷한 지금 거죠. 이거 끝까지 아마 네네. 처음부터 영상 안 빼놓고 보신 분들 하면 이게 이어지실 거예요. 이게 저는 안 봤습니다. 맥락이 네. 지금 다 이렇게 맞아요. 되게 네. 신기하다. 근데 네. 조합 설립인가 이상으로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지역에 이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송파라는 브랜드가 막 얘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도롱뇽이 아니거든. 자기 꼬리 자르고 안 가요. 용이에요, 용. 그렇죠. 자기 꼬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입지 선정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겠죠. 근데 아마 그 한강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게 아닐까. 한강뷰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근데 한강뷰도 사실은 강남 쪽보다 강북 쪽에서 보는 게 훨씬 이뻐요.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한강뷰보다 산뷰가 정말 좋은 게 한강뷰, 그 강뷰는 되게 우울해져요, 사람이. 진짜로. 왜냐면 이게 잔잔하잖아요, 항상. 그래도 이렇게 도시 봄, 여름, 가을이 똑같고. 헤드라이트 반짝반짝 하잖아요. 에이, 그 우울해요. 우울하고. 산은 밤에 우울하잖아요. 응? 산은 아니요. 산은 이게 사실 그 사계절이 바뀌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밤에 껌껌하죠. 밤에는 안 보이지. 근데 밤에는 한강도 마찬가지니까. 시티뷰 때문에. 네. 네, 시티뷰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뷰를 좋아하고, 그 어떤 책에서 봤는 게, 그 강뷰를 좋아하는 게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산뷰를 좋아하는 게 성격이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강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뭔가요? 엄청 섹시해야 돼요. 강에 미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산을 좋아하시는. 저는 산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또 이게 살살살 반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뷰를 보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오랫동안 바다뷰를 보고 살았거든요. 해운대에서. 저희 집에서 바다뷰 보고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해운대 고등학교에서도 창문에서 바다가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날이 맑은 날은 대마도도 보이거든요. 대마도가 한 2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 안에서. 학교에서 보이죠. 네. 항상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그 방학 때, 중학교 때는 방학 때 30일 중에서 29일을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냥 교복 입고 안에 뛰어들었었어요. 그냥 열심히 놀았었죠. 네, 열심히 놀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바다뷰가 좋더라고요. 그치. 그냥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그냥 좋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전에 있던데 제가 이제 대우 마리나에 있었으니까 베네시티라는 아파트가 딱 들어왔어요. 와, 걔가 신축이 확 올라오고 바다뷰가 팍 트이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분을 좀 과외를 했는데 애가 바다를 보면서 멍하게 있더래요. 진짜 우울증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바다를 보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잠실 엘리트. 잠실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 잠실 엘리트 매수 시에 24일 전 나오는 전세 급매물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토어제 시행된 후에 지켜보면서 실거주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토지거래 허가 이제 시행된 후 이제 지켜보면서 실거주로 매수하는 게 좋죠. 24일 전 나오는 거는 이제 너무 급박하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서두르셔야 되고 조금 그러실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이 급매물도 오히려 더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좀 더 물건이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입사에 너무 임박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제 내가 그냥 실거주가 가능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럼 이제 실거주 가능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너무 촉박해요. 24일이면. 지금 벌써 21일인데 이제 주말 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사실은 3일 남았어요. 이틀. 이틀 만에 그거 하기에는 좀 너무 촉박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할 거면은 3일 안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실거주를 할 거면은 지금 그렇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그때 좀 잠잠할 거니까는. 그렇죠. 근데 투자로서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상담을 저도 한 3-4천 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잠실 우성 4차, 4단지. 이게 조금 외졌거든요. 외졌다는 게 잠실 우성 1, 2, 3차는 저기 탄천역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좋아요.
근데 그건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아파트를 어디로 갈아탔냐면은 삼성으로 갈아탔어요. 삼성동으로. 삼성 힐스테이트 쪽으로 갈아탔는데 잔금 그 계약 중도 잔금 하루 만에 치렀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토지거래 허구구역 지정 때문에 4년 전 일이에요. 4, 5년 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위너였죠. 4년 전에 그걸 샀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4년 뒤를 내다보고 2, 3년 뒤를 내다보고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건 한 번 사서 주식처럼 아 무서워 이거 내일 팔아야지 오늘 사야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지금 투자로 들어가서 돈을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유리하면은 3일 안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가격은 제가 이제 3, 4일 뒤면은 조금은 주춤해질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유롭게 봐야 되는 건데 투자금은 더 많이 들어가죠. 대신 실거주자한테 유리한 장이 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대신 이제 실거주 하게 되면 이제 또 대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갭 투자는 이제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그 금매가 정말 금매고 그게 뭐 3일 만에 내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선택일 금매가 수도 있을 좀 것 나올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진짜로 호가가 2, 3억 네네.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지금 네. 막 주말 새에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많이 그렇죠. 하겠다. 매일매일 지금 아마 부동산 엄청 바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구에 지정된 부동산 엄청 바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인 마포, 성동 여기는 이제 바쁠 걸 대기 중에 있어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2, 3주, 한 달 내에 이제 바쁠 예정이고 지금은 잠실이라든지 뭐 강남 쪽에 이제 한 2, 3일 정도는 조금은 뭔가 분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장이자이 72제곱 줍줍에서 이제 전세 놓는 상황입니다. 네. 1주택자고요. 현재 지방 발령으로 지방에 와 있는데 4년 뒤에 서울에 다시 갈 예정이라 그때 가서 장이자이에 실입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하고 상급지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뭐 이러한 사유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두 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장이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 요건은 없어요. 그 거주 요건은 없기 때문에 이제 2년 이제 보유만 해도 비과세는 되는데 아마 이게 조금 그 10억 초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꼭 2년을 거주해서 비과세를 채워야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거주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뭐 장기로 뭐 10년을 보유해서 10년 거주를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80%를 적용받을 거냐 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년 뒤에 서울에서 이제 가실 때 이거를 장이자이를 실거주입주를 안 하고 바로 매도를 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과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팔고 다른 데를 가면 어디를 갈 거냐는 또 그때 이제 자금 계획과 또 대출 한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금 더 좀 그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은 한 채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채 더 사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또 활용해서 이제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두 채를 왜냐면 4년 뒤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 채를 더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또 이거를 2년 보유해서 팔면은 4년 이내 둘 다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도 되게 잘 사야겠죠. 잘 사야 되는 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자산을 불려서 왜냐면은 1주택으로 상급지 가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1급지로 갈아타기에는. 그래서 항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하는 전략 이런 전략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장이자이는 이제 7, 2타입은 12억이 안 넘거든요. 아직 안 넘고 거기 30평대가 12억대 전후예요. 그래서 우선은 장이자이는 진보하는 지역이에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예 상급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발전이 있거나 내 물건이 좋아지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행정구역은 성북구지만은 GTX가 노원구에 광운대 역세권에 가까이 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붙어 있고 해서 거기 주변뿐만 아니라 장인뉴타운뿐만 아니라 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좋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진일보하는 어떤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금이 전혀 없으시면은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동네가 좀 완성 4년 뒤고 5년, 6년 뒤면은 아마 GTX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거예요. GTX C 노선에.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고 현금이 없으면은 좀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뻥 뛸 때가 있잖아요. 아직 여기는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걸 한번 누리시고 4년 뒤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가 지금 현금이 한 1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지금 당장 갈아타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따라 다른 건데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죠. 뭐 싫어하는 지역일 수 있는데 뭐 강남 사는 사람이 나 성북구로 가려면 안 가거든요. 근데 내가 지방에 안동에 있는 사람이 성북구에 집을 살려면 난 너무 여기 좋아라고 할 수 있으니까 포지션별로 다르지만은 입지적으로 진보하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되겠다. 네.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돈을 좀 열심히 불려가지고 상급적으로 갈아타도 상관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까 이게 12억은 이제 4년 뒤에는 이제 10억이 넘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또 변명을 하고 싶구나. 지금 현재가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래도 이제 12억이 안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예,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야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과세 어쨌든 비과세는 되는데 그 초과분은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또 충돌하겠죠. 또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막 당장 뭐 바꾸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근간이 조금씩 그래도 뭔가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집중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집중해서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정권에서라도 이 길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터전을 닦는 게 그게 좀 먼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부동산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억제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은 조금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멈춰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 여파가 퍼질 건데 그 여파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강동구나 과천이나 뭐 마포구나 성동구나 뭐 이런 지역들이 다음에 오를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로 주춤할 때 차라리 강남 3구랑 용산에 실거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대처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탄핵이나 각하로 인해서 갑자기 막 크게 막 요동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저는 자주 얘기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원들은 리스크를 작게 가져가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작은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고 어떤 회사의 대표들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는데 그거를 접거나 안 접거나에 대한 부분에서 접으면은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도 사실은 큰 리스크를 안지만은 좋은 대응책을 가져서 그거를 발전시키면은 그 리스크만큼의 큰 보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험하다고 감지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피하기만 하긴 하는데 우리 최진권 대표님처럼 리스크가 있는 시기에 양주에 집을 한 개 사가지고 그걸로 또 수익을 내는 구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포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공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꾸로 생각할 때 사실은 남다른 자산의 규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뭐 정책도 혼란스럽고 지금 뭐 정치도 혼란스럽고 그냥 다 혼란스럽잖아요. 그 혼란스러움에 사실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해안만 있으면은 남들처럼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나은 자산의 기초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다다음 주에 또 나와서 망고생이면 또 재밌게 좀 최진권 대표님과 더 재밌게 얘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